전투적인 깨시민의 우아한 방송.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1865년 영국 작가 루이스 캐롤이 지은 책입니다. 루이스 캐롤은 그의 필명이며 본명은 찰스 도지슨입니다. 그는 옥스퍼드 교수로 있던 시절 학장인 헨리 리들과 친해지게 되었고, 리델의 세 딸에게 들려주던 이야기를 기초로 하여 이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 모든 동물들은 의인화되어 언어를 구사합니다. 이야기들 사이에 개연성이 없고 환상으로 가득 찬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소녀의 몸 이야기를 담습니다. 어린이용 책처럼 사파가 그려져 있는 이 유명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요? 어느 날 앨리스는 회중시계를 든 토끼를 따라가다가 그 굴 속으로 떨어집니다. 이 언더랜드의 원더랜드, 이상한 나라에서 소녀는 병 속에 든 기괴한 액체를 마시고 몸이 작아집니다. 다시 케이크를 먹으니 몸이 커집니다. 화사하고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고 싶어 탁자 위의 열쇠로 문을 열지만 몸이 너무 커서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염없이 울었더니 흘린 눈물이 강물을 만들어 버립니다. 지나가던 토끼가 장갑과 부채를 떨어뜨리자 그 물건을 주워 앨리스는 열심히 부채질을 합니다. 그러자 자신의 몸이 다시 작아져 이제는 그 눈물의 강에 빠져서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앨리스는 함께 휩쓸려 오는 여러 동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눈물의 강에서 빠져나온 후 이들은 몸을 말리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을 의논합니다. 도도새가 코크스 경기를 하는 것이 가장 쉬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앨리스는 새와 쥐를 잡아먹는 자신의 고양이 디나 이야기를 했다가 동물들이 혼비백산하여 떠나버리고 혼자 남게 됩니다. 얼마 후 자신의 부채와 장갑을 찾아다니는 흰토끼를 다시 만납니다. 토끼의 집에서 이상한 액체와 과자를 번갈아 먹고는 다시 몸이 커졌다가 작아졌다를 반복합니다. 몸이 없어졌다가 나타났다가 하는 체스 고양이와 말장난도 합니다. 물담배를 피우는 애벌레를 만나 언쟁을 합니다. 앨리스는 이 애벌레가 올라탄 버섯을 먹고 또다시 몸이 커졌다가 작아졌다 반복합니다. 다음으로 주방기기가 날아다니는 백작 부인의 저택에 도착합니다. 주방장이 후추를 듬뿍 친 요리를 준비하자 백작 부인의 아기가 웁니다. 우는 아기를 앨리스에게 맡기고 백작 부인은 여왕의 크로켓 경기에 참가하러 가버립니다. 다음 여정으로 앨리스는 다가해에 참석합니다. 모자장수가 3월 토끼와 겨울 잠쥐를 데리고 개최한 다가해였지요. 모자장수와 그 일행과 함께 잔치상 앞에 앉지만 앨리스는 차 한 잔 얻어 마시지 못합니다. 툭 하면 사형 선고를 하는 여왕을 만나자 여왕은 앨리스에게 공놀이를 제안합니다. 여왕은 고슴도치를 공으로 삼고 홍학을 크로켓제로 사용합니다. 여왕이 만든 디저트를 훔친 범인을 잡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선 앨리스는 여왕의 범인에 대한 사형 판결에 반기를 듭니다. 그러자 여왕은 앨리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앨리스는 여왕의 카드 병사들의 공격을 받으며 도망을 치는데 꿈에서 깨어납니다. 카드 병사들은 모두 낙엽이 되어 후두두 앨리스의 얼굴 위로 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꿈이었던 것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동화이면서 동화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그 구성에 있어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동화 같지만 그 기술 방식에 있어서는 엄청난 은유와 패러디가 담겨 있어 어른에게도 난해한 소설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소설이 태어났던 시기는 빅토리아 여왕 시대로 소설 자체는 산업혁명으로 인한 폐해를 경고하는 것이며 당시 탐욕스런 정치인을 조롱하는 일종의 풍자소설입니다. 사실 이 소설은 난해하고 특히 산만해서 읽기가 상당히 불편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해석하는 다양한 해설서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소설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지식은 어린이용으로 각색된 책으로부터 아니면 영화용으로 불필요한 요소들이 삭제되고 화려하게 채식된 것들로부터 획득된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풍자와 은유의 세계.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과 동물들이 무엇인가 제정신이 아닌 것들 뿐입니다. 모자장수가 그러하며 토끼는 3월 토끼이며 쥐의 이름은 겨울잠쥐입니다. 모자장수는 산업혁명 시 나오는 폐기물인 수은과 그 중독을 풍자하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당시 모자의 재질인 천의 마무리를 수은으로 했는데 그 때문에 화려한 모자를 만드는 모자 장인들에게 수은 중독이 많았고 그런 만큼 그들 중에는 정신 이상자가 많았습니다. 토끼가 특히 3월 토끼인 것은 3월이 토끼의 발정기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아주 온순한 토끼가 이 시기가 되면 사나워집니다. 산업혁명으로 얻게 된 사나운 이득을 풍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득을 얻기 위해 자신보다 더 큰 동물에게도 달려드는 3월 토끼인 것이지요. 겨울잠쥐는 겨울 동안 잠만 자고 무기력하게 지내지만 겨울이 아닌 시기에도 낮에는 무기력한 상태로 산업혁명기의 너무 풍족해서 무기력해진 사회를 비판합니다. 모자장수는 동물들과 함께 넓고 긴 식탁에 앉아서 자리를 한 칸씩 옮겨가며 하루 종일 차를 즐깁니다. 앨리스가 그 자리에 끼려 하자 온갖 핑계를 내뱉으며 그가 외부인이라고 배척합니다. 이 장면은 빅토리아 시대의 귀족들의 형식적이고 허세 넘치는 그리고 끼리끼리 모이는 문화를 빗댄 것입니다. 도도새화하는 코커스 게임에도 당시 영국 정당 정치를 비판하는 은유가 숨어 있습니다. 코커스는 영국의 정당 정치를 뜻하는 말로 정치인들이 진정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지 않고 언어 유희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음을 조롱합니다. 더구나 그들은 애꿎은 국민들에게 상품, 즉 후원과 표머리를 달라고 구걸하는 정치인으로 묘사됩니다. 카드 병사들이 장미에 빨간 물감을 칠합니다. 이는 권력자의 눈치만 보는 관료들을 풍자한 것이지요. 소설의 전반에서 앨리스를 만났다가 헤어지는 회중시계를 든 토끼는 산업혁명으로 바빠진 현대인의 삶을 표현합니다. 백작 부인이 재산만 믿고 날뛰지만 여왕이라는 권력 앞에서는 꼼짝도 못합니다. 언어 유희의 세계, 사회 자체에 대한 맹렬한 풍자 이외에도 이 소설은 동음 이어를 이용한 수많은 언어 유희가 곳곳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희대의 말장난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지가 자신의 이야기는 길고 슬픈 것이라고 말하자 앨리스가 긴 것은 맞는데 왜 꼬리가 슬프냐고 말하는 거냐며 반문합니다. 물에 빠진 동물들을 말려준다며 몸이 건조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앨리스는 여왕의 권유로 모조 거북이와 만나는데 거북이가 바다 학교에서 비틀기, 몸부림치기, 혼 빼놓기, 조롱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이는 인간학교에서 배우는 읽기, 쓰기, 뺄셈, 나눗셈이란 발음이 비슷한 단어로 바꿔질 수 있습니다. 패러디의 세계. 작가는 또한 그때까지도 진중하고 엄중하고 존경받아왔던 유명한 시들을 우스꽝스럽고 괴상한 패러디로 바꾸어 유머를 첨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이 너무 자주 바뀌어 혼란스러운 앨리스가 애벌레 앞에서 자신의 옛모습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자 애벌레가 앨리스에게 늙은 신부 윌리엄을 낭송해보라고 합니다. 앨리스는 자신이 아는 대로 읽습니다. 젊은이가 말했네. 윌리엄 신부님, 당신은 늙으셨어요. 머리도 하얗게 새셨네요. 그런데도 계속 물구나무를 하시네요. 신부님 나이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나요? 윌리엄 신부가 대답했네. 내가 자네처럼 젊었을 때에는 머리를 다칠까봐 두려웠단다. 하지만 절대로 그럴 리 없다는 걸 알아. 지금은 머리가 텅 비어 있으니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또 하는 거란다. 그런데 이 시는 원래 신부님은 너무 늙으셨어요 라는 로버트 사우디의 시를 응용하여 작가가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노인의 안락과 그것을 얻는 법으로 인생에 대한 지혜를 들려주는 노인의 이야기로서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젊은이가 소리쳤네. 윌리엄 신부님, 당신은 늙으셨어요. 얼마 안 남은 머리카락도 회색으로 변했군요. 그런데도 정정하고 기운이 넘치시는군요. 윌리엄 신부님,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 말씀해 주세요.
윌리엄 신부가 대답했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젊음이 금방 사라진다는 걸 명심하고 처음부터 내 건강과 정력을 낭비하지 않았단다. 결국에는 부족한 일이 없도록 말이야. 이처럼 작가는 진지한 교훈담을 바꾸어 괴짜스러운 유머로 승화시킵니다. 작가가 소설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 그것은 소녀가 금기시된 이상한 호기심을 가질 권리, 여성이 자아를 추구할 권리, 자신에게 주어진 이름을 거부하고 바깥 세상에서 지금까지 학습되어 온 지식을 해체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앨리스는 그러한 가운데 혼란에 빠지기도 하며 때로는 자신의 이름을 외면하기도 하지만 종국에는 오로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이름을 되찾는다는 것입니다. 루이스 캐롤의 앨리스는 사회가 정해준 정체성이 아닌 그저 호기심을 가지고 꿈꾸는 소녀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의 구성 요소를 요약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멍으로 떨어져 빨려 들어간다. 둘째, 같은 꿈을 되풀이해서 꾼다. 셋째, 앨리스는 요상한 인물과 동물들이 만들어내는 온갖 불가능을 상상한다. 시간이 거꾸로 가는 나라의 기절초풍 일부 직전의 법과 관행들이 대한민국에는 난무합니다. 이런 법과 관행들로 일하는 국회법과 전관예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법치국가라면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수많은 관행들이 아무런 법적인 그리고 제도적인 제재 없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방, 대북전단 허용 등도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중 일하는 국회법은 백미 중의 백미입니다. 압권 중의 압권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민주당은 일을 하지 않는 특권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갑니다. 앨리스는 일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과 일을 함께하는 꿈을 되풀이해서 꿉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그들과의 협치라는 불가능을 상상합니다. 일하는 국회법. 뭐라고? 한국에는 일하는 국회법이 존재한다고? 와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야 할 법이 무궁무진하군요. 일하는 대통령법, 집안 살림하는 엄마법, 일하는 회사법, 아르바이트하는 알바법, 일하는 택배회사법, 일하는 택시회사법, 공부하는 학생법, 취업 준비해야 하는 취중생법.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직업의 종류와 숫자, 시대에 따라 변하고 국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 현존하는 직업은 대충 1만 2천여 개가 된다고 하는군요. 약 1만 2천 개의 일하는 각 분야의 직업법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일하는 국회법이라는 용어 자체에는 두 가지 어폐가 있습니다. 먼저 이 용어는 국회의원은 일을 안 해도 괜찮다라는 지금까지의 일탈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빌미를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을 잘못으로 간주할 수 있는 어떠한 단서도 이 용어 안에서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를 기대하기에는 용어가 너무 부드럽습니다. 그 많고 많은 직업들 중에 어째서 국회의원들에게만 일을 하는 법이 있어야 하나요? 그럼 지금까지 일을 안 하는 것이 정상적이었던 법이 국회에는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군요. 비정상이 정상인 이 이상한 나라에서 민주당과 미통당은 여전히 이 아무 말 대잔치법을 두고 뒤죽박죽 티격태격 푸른 초원 위에 무지개를 그리고 온갖 장식물과 폭죽으로 장대한 광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협치라는 대전제 아래. 일하는 국회법이라는 이 용어가 내포하는 또 하나의 패착은 정당하게 임무를 다하는 사람을 부당하게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의 기준에 맞추어서 용어를 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직업에 있어서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 그것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의무와 권리입니다. 대한민국의 그 어느 직장인처럼 국회의원도 일을 하는 것이 그 의무입니다. 잘못된 것은 일을 하지 않고 몽일을 부리고 장외 투쟁을 하고 제출된 모든 법안을 깔아뭉개고 오로지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저 미통당 애들입니다. 민주당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미통당이 일을 하지 않는 식충이입니다. 미통당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해야 하는 민주당이 일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 식충이들을 폐기 처분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무시해버릴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어째서 자신을 불법을 당당하게 저지르는 무리의 기준에 맞추려고 온갖 말들을 다 갖다 붙이는 것인가요? 아니, 왜 일을 열심히 하는 자신을 일을 하지 않는 무리에 자진해서 싸잡아서 갖다 넣으려 하는지요. 민주당 의원들은 머리를 좀 더 참신하게 쓰기 바랍니다. 일하는 국회법이라는 용어가 국회 정상화법을 대신하는 별칭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묘사 방법입니다. 그런 용어로 스스로에게 지금까지 일을 못했던 것에 대한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것인가요? 일하는 국회법이 아니라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징계법으로 고치십시오. 아니면 악덕노동자 추방법이라고 하든지요. 또 아니면 국회의원 목리금지법이라고 하든지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끝이 안 보이는 말잔치는 그만하십시오. 민주당은 5월 25일 일하는 국회를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제시합니다. 김태년은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자연 도태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일하는 국회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정하여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함께 일하는 국회법을 공동 발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민주당과 김태년은 이 법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하겠다고 합니다. 일을 하지 않겠다는 정당과 함께 일을 하겠다고 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법이 아무 말 대잔치법이다 보니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것인가 보군요. 법이라는 것은 그것이 필요하면 만들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적용해야 하므로 적용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벌을 주면 되는 것이고 악법이라면 폐지하면 되는 것이거늘 민주당은 행동이 따르지 않는 그냥 말잔치에 흠뻑 젖어 있는 듯 합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온갖 미사 요구라는 눈물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김태년 긴박한 상황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제 날짜에 시작해야 한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한다. 일하는 국회의 초석은 신속한 원구성이다. 한정혜, 일하는 국회가 되는데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다. 여야 의원들 모두 일하고 싶다고 외치고 있으니 일하는 국회법 통과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정춘숙, 관행이라는 이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법사위 체계 자구심 사건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조응천, 법사위는 당리당략에 따라 하루 종일 싸운다. 정말 암 걸릴 듯한 느낌으로 내내 싸웠다. 그럼 이 유명한 일하는 국회법의 내용을 한번 알아봅시다. 그 초안을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사위 체계 자구심사권을 축소하거나 다른 기구로 이관한다. 현존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권을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상임위 심사를 끝내고 통과된 법안이 법사위로 보내지면 법사위는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안과 상치되는 점이 없는지 그 체계를 살피며 자구 하나하나에 함정이 없는지를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권한으로 법사위는 임의로 법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 독단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0대 국회에서 거의 모든 민생 법안이 미통당의 이런 독단으로 무수히 폐기 처분됩니다. 둘째, 월 임시회 소집을 의무화하여 매달 임시국회를 개의한다. 셋째, 본회의, 상임위, 법안 소위에 대한 정례 개최를 의무화하여 국회를 상시국회 운영체계로 만든다. 임시회 직후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 및 개회 일시를 의무적으로 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장일치 제도를 없애고 상임위를 통과한 법이 법사위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인다. 신속 처리 안건의 기한을 현행 330일에서 45일, 60일로 단축한다. 다섯 번째, 상임위 불출석 의원은 홈피에 명단을 공개하고 의원들의 출결 관리를 철저히 한다. 회의에 불출석한 의원의 징계 수단으로 세비 삭감 및 수당이나 입법 활동비, 환수 등을 실행한다. 전체 출석 일수의 20% 불출석 시 세비의 10%를 30% 불출석 시 20%를 30%, 40% 불출석 시 30%를 삭감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제안들이
지금 현재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법안 처리 속도가 신속하다는 것이 1년이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들이 지금까지 행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자고 우면할 일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이런 법을 만들겠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요? 너무나 당연한 것을 가지고 말로만 떠들고 있으니 그저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국회의 정상화를 위하여 민주당은 이 외에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입법 청구제도, 국회윤리위원회 강화 등을 제안합니다. 이 중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열린민주당의 제1호 법안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즉 미통당 의원들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로 소환해서 처벌하면 될 일 아닙니까? 해서 열린민주당 의원들의 취지는 일을 하지 않는 의원들이 자신의 불법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불러서 벌을 주자는 것입니다. 잘못된 의원들을 때려서 올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지, 잘하고 있는 의원을 같은 직업이라고 싸잡아서 한 통 속에 넣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민주당 의원들은 말잔치로 자신들을 미통당 범주 안으로 싸잡아 버립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하지 않는 것이 당연했고 지금도 당연하다는 것을 웅변으로 말해주는 일하지 않는 국회 속으로 스스로 빨려 들어갑니다. 혹시 자신의 노동의 결과가 잘못 나올까봐 미통당의 책임을 전가하려고 미적대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21대 국회는 민주당이 제대로 된 독재를 하라고 국민이 부여한 특명입니다. 그랬기에 국민들은 마음이 열린당이라는 콩밭에 있는데도 민주당이라는 거대 여당에 몰표를 갖다 준 것입니다. 상임위를 독식하여 일하지 않는 의원을 배제하라고 만들어준 국회입니다. 모든 것이 여당이 알아서 하고 따라서 그 책임도 100% 지라고 명령하는 국회입니다. 모든 상임위를 민주당이 맡아서 진행하기로 했다지만 아직도 미통당을 기다리고 있다니 우리 유권자에게 불안감만을 안겨줄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제1야당인 미통당은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는 것을 국회의 업무로 착각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민주당은 스스로를 미통당의 범주로 자진해서 분류하는 행위는 이제 그만하십시오. 미통당은 물론 소위 일하는 국회법에 동의할 아무런 의향이 없습니다. 미통당은 의사 일정을 거부한 채 장내 투쟁을 하겠다고 예고합니다. 추경심사에도 불참하고 민주당의 예산 배정에 대한 발목을 잡고 미통당의 법률가 출신 의원 모임에서 추미애 해임 건의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들은 상임위 밖에서 정책 행보를 하겠다는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장외 투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도 언제쯤 국회 복귀를 할까 이해 타산을 따지며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7월 7일 내일 월요일 미통당이 국회로 복귀한다는 소식이군요. 김이 좀 새는군요. 그래도 목리 부리려고 들어오는 거겠죠. 21대 국회에서도 싸울 때는 동물국회, 일할 때는 식물국회가 되어 개점 휴업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년은 미통당과의 공동 발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출석 의원의 세비삭감, 수당 및 입법 활동비 환수에 대한 조항은 민주당도 소극적인 듯합니다. 며칠 전 민주당 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얘기조차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소환 제도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태도로 고려하고 있다고만 합니다. 그래도 우리 열린민주당에서 재빨리 국민소환제도 법안을 제출했으니 절대 다수의 민주당의 결정이 어떤 것인지 우린 기다리며 지켜보면 되는 것인가요? 민주당에 부탁드립니다. 일하는 국회법. 이 명칭은 잘못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잘못된 법률 명칭으로 노동과 그 대가라는 인간사를 끌고 가는 거대한 원칙을 조롱하지 마십시오. 구독은 마치 남에게 물건을 빌릴 때 정중히 청하는 것과 같답니다. 좋아요, 구독.
구독 눌러주는 그대는 맛쟁이.